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썰맘 사연은 한 여자가 삶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기적을 다시 붙잡아낸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세게 저며온다. 그렇게 말문을 여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진한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는 지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아이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젊은 시절 인생에서 뼈가 저릴 만큼 아픈 상처를 그 나이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뿐인 남편을 아무 준비도 없이 큰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 제 앞에서 늙어갈 사람, 제가 기대고 제가 사랑하던 사람. 그 남편이 떠난 그날 정말 하늘이요, 진짜로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찾아온 시련들은 입으로 다 담지 못할 만큼 정말 지옥 같았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제 삶도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들어간 회사에선 도와주기는커녕 저는 끔찍한 갑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입술이 떨리고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제가 다시는 겪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질하던 회사를 통째로 뒤흔들어 혼내줄 기회가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까지 다시 찾게 된 거죠.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지? 남편과의 첫 만남은 한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그때 저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제 이상형은 다정하고 자상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아는데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일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넌 다정한 사람 좋아한다며. 저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 외동으로 자라 늘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그 말에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자꾸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다정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기대고 싶고 제가 사랑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고 심지어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더군요. 나도 원래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해? 그럼 민망하잖아. 그러면서도 뒤끝없이 아주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행복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던 그 사람, 주변에서도 아내 바보, 가족 바보로 유명했던 사람, 고아로 자라 언제나 혼자였던 남편에게 제가 생긴 순간부터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내 가족이 생겼잖아?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하늘이 그토록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서둘러 데려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아들은 막 돌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아기 냄새도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애틋한 시기에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옆구리도 아프고. 그날 이후 남편은 웃는 날보다 고통을 참고 버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근처 병원에서 간단히 진료를 보던 의사가 표정이 굳더니 말하더군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냥 요즘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우리가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릴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 췌장암 4기입니다. 순간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 폐와 간 등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고 항암을 해도 예상 생존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1년. 그 말이 제 귀에 꽂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몸이 조금 불편하면 병원에서 처방 한번 받고 금세 좋아지던 사람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요. 선생님,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울먹이며 묻자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 못해. 당신 두고 못 가. 그리고 진짜로 그는 매번 죽을 만큼 힘든 항암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기적처럼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둘 다 울었어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너무 짧았고 희망은 너무나 잔인하게 꺼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몸은 다시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그 어떤 고통보다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날 남편은 비쩍 마른 몸으로 기운도 없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준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는 숨이 끊어질 듯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 말은 살아남고 싶다는 바람이라기보다 두려움의 고백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보, 나 아직 죽기 싫어. 당신이랑 우리 준호 두고 어떻게 떠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이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 당신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 당신이 준호가 대학 가는 거 보고 결혼하고 손주 안아주는 것까지 다 보고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그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애써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노력해 볼게. 어떻게든 버텨서 당신이랑 준호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건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편히 보내주기로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고통만 늘어날 뿐이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남편을 붙잡아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은 참 맑고 날씨도 유난히 좋았던 날 남편이 언제 아팠냐는 듯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랑 준호만 남겨놓고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내가 하늘에서 당신이랑 준호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게 살게. 준호,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잠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후회는 남편의 가족을 끝내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 남편은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기억마저 흐릿했는데 남편이 아픈 동안 저는 매일 아이 돌보고 남편 간호하고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해야 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병원비, 생활비로 다 써버린 저축,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은 집,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아이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사회에서 떨어져 지낸 저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번의 이력서가 그냥 종이 조각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면접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육아 중이면 힘드시겠네요. 남편 도움 없다면서요. 경력 단절이면 다시 배우려면 오래 걸리죠. 그렇게 몇 달을 알바 전전하며 버티던 끝에 겨우 들어간 곳이 바로 직원 15명 남짓 김치 만드는 작은 공장.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동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들 제 사정을 알고 밥도 챙겨주고 일도 도와주고 사람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회사 문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직원이 자주 바뀌지? 왜 다들 면접에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진짜 문제는 그 인간이었습니다. 면접 때는 멀끔한 말투에 일한 만큼 보상한다며 그럴듯하게 말하던 사장. 하지만 실제로 보니 인격이 완전히 개차반. 직원에게 하기 싫은 일은 전부 떠맡기기. 이따가 세탁소 좀 다녀와. 편의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와. 오늘은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가. 욕설은 기본. 특히 오래 일한 직원들은 진짜 하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장이 직원한테 집에 청소하러 오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심지어 월급이 많다는 것도 제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잔업수당이 포함된 월급, 즉 퇴근 후 늦게까지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구조. 반면 사장놈은 늦게 출근 일찍 퇴근. 업무는 직원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커피만 홀짝. 이런데 회사가 굴러가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입장이라 참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무려 2년을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장에서 김치 포장하던 중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열이 많이 올라요. 구토도 심하고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바로 팀장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급하게 퇴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늦게 회사에 남아있던 사장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 지금 어디가? 아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반차 쓰고 가보려고 합니다. 반차? 반차는 미리 말해야지. 갑자기 아프다고 반차 쓸 수는 없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급해서. 야, 내가 사장인데 내가 말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달아? 그 인간은 기어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아픈 게 뭐 대수라고? 죽을 뻔 걸린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나가면은 오늘 일단 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인간은 아이 아픈 걸 태업으로 보는 건가? 심지어 남편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 그래. 알아서 해. 그 말에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일당 빼세요. 전 제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도 다 했고 일당 깐다고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뭐?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아니요. 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달려가던 길,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아이도 못 챙기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엔 더는 있을 이유 없다. 조금 돈이 적더라도 사람답게 엄마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자. 그렇게 저는 조용히 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회사 문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저 괴물 같은 인간에게 사직서를 내고 나올 것이라고. 손에는 밤새 써내려간 사직서가 꼭 쥐어 있었고 심장은 이상하게도 두근거리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이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장은 평소처럼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전화를 붙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 인간 표정이 스르륵 비뚤어졌습니다. 와줬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 제가 무언가 당하러 온 줄 알기라도 한 듯이. 선주씨,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엔 왜 또 늦었어? 고함을 치던 인간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게 상냥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꺼내들었습니다. 탁! 책상 위에 사직서가 놓이는 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가르듯이 울렸습니다. 저 사직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장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앞가지와 한쪽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죠. 너 내 전화 씹고 문자 씹고 이제 사직서까지 던져? 그 목소리가 아주 낮고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낮은 목소리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누가 너 보고 나가래?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어떤 인간인지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더는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정적. 그 인간의 입가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음이 올라탔습니다. 아하하,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순순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정리 좀 해야겠어. 사장은 사직서를 책상 위에서 집어들더니 쓱 구겨서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글쎄, 그 인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참 힘들겠더라. 혼자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 사장님, 지금 그게 협박입니까? 협박? 그 인간은 어깨를 으쓱했죠. 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말투, 그 표정, 그 분위기 명확했죠.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은 제 손등을 슬쩍 잡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줄게. 사직서 치워. 그리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러자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하하, 아직도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줄 아나 본데. 그리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팀장님이었죠. 우리 팀 직원들 몇 명도 뒤에 서 있었고요. 사장은 제 쪽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회사를 나선 다음 날 출근한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 난리를 치던 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태어난 얼굴로 직원들 하나하나 챙기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평소엔 눈길도 안 주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들 힘들지? 오늘 일 가볍게 하자.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회의 시간, 사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선언했죠. 오늘은 일 일찍 끝내고 비싼 데 가서 내가 저녁 쏜다. 직원들 모두 술렁이었어요. 그 인간이 언제 회식을 자진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오늘 특별 보너스도 줄 거야. 직원들 표정은 환해졌죠.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던지고 싶었지만 순간 머릿속이 딱 멈추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보너스로 직원들 입을 막으려고 한다. 지금 사직서를 내면 저 하나 때문에 보너스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건 또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회의 끝나기가 무섭게 저한테 다가와 말하더군요. 설마 직원들 전체 회식인데 아이 때문에 일찍 가겠다는 건 아니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식도 업무 연장이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선주 씨가 빠지면 오늘 회식도 보너스도 취소야. 알겠지? 저는 결국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아이 데리러 조금 늦게 가겠다고요. 그렇게 모두 일찍 일을 마치고 사장이 말한 비싼 곳에 도착했는데 비싼 곳이 뭐였는지 아세요? 냉동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가장 저렴한 메뉴만 시키더군요. 사장은 다른 직원들에겐 보너스를 하나씩 나눠주며 듣기 좋으라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딱 한 사람, 저만 빼놓았습니다. 그걸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는 저를 사장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일부러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더니 능을맞게 말했습니다. 선주씨, 내가 왜 보너스 안 준 줄 알아?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요즘 보니까 일도 별로 열심히 안 하더라고. 사장이 문자 보내도 기분 나쁘다 하고 전화도 씻고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일부러 안 준 거야. 보너스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아니고 혐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주잔을 들고 저한테 내밀며 말하더군요. 자,
사장님한테 술 좀 따라봐. 예쁜 여자 직원이 따라줘야 맛있는 거잖아. 우리 직원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예쁘니까 나도 좀 기분 내보자고. 그 말이 끝나자 옆에서 동료들이 다 말렸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 사장님이 따라달라면은 따라 드려야죠. 그 말을 듣자마자 사장은 얼굴빛이 확 밝아지더군요. 진짜? 아, 역시 선주씨.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이렇게만 하지 그랬어. 보너스도 준비해뒀을 텐데.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그 순간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놈의 술잔에 맥주를 가득 넘치도록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주를 사장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악! 사장이 벌떡 일어났죠.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해고당하고 싶어? 저는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고? 그럼 해보세요.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매일 갑질하고 여직원들한텐 치근덕거리게 바쁘고 무슨 시대에 사는지 정신부터 차리세요. 사장은 벌개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너 고소해버릴 거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지금까지 사장님이 보낸 문자, 퇴근 후 괴롭히던 연락 다 저장해 뒀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제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CCTV 사장님이 저한테 한 행동 다 찍혔을걸요?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사직서를 꺼내 사장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게 제 사표입니다. 평생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막상 회사 밖에 서자 겁이 확 밀려오더군요. 이제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정말 있을까? 불안함이 천천히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막다른 길 같아 보여도 어딘가엔 꼭 숨구멍 하나쯤은 열려있는 법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생기를 잃어 막막하던 어느 날 제가 사는 지역의 유명한 김치 공장에서 생산직을 뽑는다는 공고가 뜬 겁니다. 제가 다니던 동네 소규모 김치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회사. 게다가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그런지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기업이었죠. 그때가 코로나가 막 터지던 시기라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김치 매출도 덩달아 늘었던 터라 추가 인력을 충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경력도 맞고 꼭 다니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저는 또 하나의 큰 현실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보려 했지만 다들 출근하는 직장인이었고 아이를 잠시만 봐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5살 아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부랴부랴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 회사는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온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의아함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마음의 각오를 했으니까요. 순서가 되어 면접실 문을 열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조용히 다리를 붙잡고 서 있는 아이를 보며 그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가운데 앉아 계신 제일 높은 분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도 엄마들이 모여 만든 회사라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며 면접이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아이도 눈치가 있는지 제 다리에 얌전히 앉아 조용히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심심해진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잡고 장난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장님. 처음엔 그냥 귀엽다는 듯 바라보더니 어느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미안한데요. 그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 누구 건가요? 괜찮다면 그 이야기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면접 중이었음에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이에요. 남편이 보육원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해주셨다던 목걸이였대요. 남편은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잊지 말라고 아이 목에 걸어준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순간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목걸이를 손에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세차게 끌어안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맞다. 내가 네 할미다. 이 목걸이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야. 내 아들,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한테. 저는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사장님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찾게 될 줄이야. 우리 아들,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날 면접장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 3사람의 상실과 재해가 뒤섞인 작은 가족의 울음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 사장님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접을 서둘러 마친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회의실로 저를 불러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과거를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정말로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자식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았죠. 남편이 겨우 3살 무렵이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집이 풍비박산이 났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양육권을 내주지 않아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남편이
엄마 보고 싶다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길로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잠깐 나갔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라며 울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몇 년을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떠돌며 아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밤새 거리와 역을 뒤지고 지방까지 내려가며 실종 제보를 확인하던 날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살기 위해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그 반찬 중 김치가 입소문을 나기 시작하더니 가게가 커지고 그러다 조금씩 더 키우고 또 키우고 결국 지금의 유명한 김치 공장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어. 나는 그 뒤로도 현진이를 찾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해놓고 혹시나 있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 많은 감정이 뒤섞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고생 많았다. 그리고 우리 손주도 앞으로는 절대 혼자 힘들게 살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현진이가 못해준 사랑 너희 둘에게 다 해줄게. 그러니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준우 아빠에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너랑 준호 둘이 살면서 힘든 일은 없었어? 현진이 떠나고 정말 괜찮았던 거야? 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남편이 떠난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직장에서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자를 쾅 밀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한참을 말도 못하더니 너 다니던 그 김치 공장? 그 회사 내가 인수하기로 되어 있던 곳이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괘씸한 놈. 내가 공장 사주겠다니까 천사인 척 굴더니 뒤에서는 사람 못 살게 굴고 그 못된 짓을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했다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전 직장 사장을 따로 조사해봤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장놈 빚이 산더미였던 것이죠. 사장은 한때 김치가 잘 팔리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만 올리고 재료는 싸구려로 바꾸고 심지어 원재료 양까지 빼먹기 시작했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회사는 점점 망해갔고 빚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때가 됐다는 듯 사장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자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제가 여기로 옮겨온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선주 씨, 여기로 온 거였어? 그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고 박 사장 회사 인수하려던 계획 전면 취소하려고 부른 거야. 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책상을 탁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알아봤더니 니놈
우리 아들네 괴롭힌 천하의 나쁜 놈이더구만.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네 놈 회사 사주면서 배만 불려줄 뻔했어. 제가 언제 최 사장님 자제분을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까? 사장님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 계셨습니까? 아니, 눈이 있으면 봐라. 여기 앉아있는 선주가 내 며느리다. 사장놈은 그 순간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손을 허둥대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씨? 아니, 며느님, 제가 정말 그땐 몰라서 그랬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죽을 맛입니다. 코인에 투자에 집 담보까지 잡히고 지금 빚쟁이들이 매일 문 두드리고 저 이번에 공장 못 팔면 진짜 감옥 갑니다. 최 사장님, 아니 며느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감옥 가는 건 죽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네 죄값 치르는 거다.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괴롭힌 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법적으로 싹 다 물을 거야. 성희롱까지 했다지? 그거 내 변호사 붙여서 아주 똑바로 털겠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장을 향해 날카롭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준비해. 네가 저지른 악행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파헤쳐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 사장은 비틀거리며 대표실을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 그 사장놈이 운영하던 김치 공장도 망했고 그동안 괴롭힌 직원들에게 고소당하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해 결국 교도소 신세까지 지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장놈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걱정하며 전부 자신의 회사로 데려오셨습니다. 신입사원 뽑는 것보다 숙련된 경력직 직원들을 데려오는 게 훨씬 낫다. 시어머니의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저와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진 저희 빚까지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납골당을 찾아간 날 우리 셋은 함께 울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들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함께 남편 못지않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로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도 경력을 살려 시어머니 따라 김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행도 찾아오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남편이 그동안 우리에게 준 모든 행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저와 아들,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다고 믿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제 남편으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봐요. 정말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